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12번째 시간, 12강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을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한국의 패션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느냐를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분제 사회가 있었을 때에는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용성보다는 상징성에 치우쳤던 의복을 주장했더라면, 고수했더라면, 일제강점기 시대로 대표되는 건 민족의 역사적 아픔이었지만 반대로 서양 문명의 도입과 함께 서양 문명이 우수하다라는 맥락만이 아니라 동시에 근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근대화에 의한 변화의 긍정성,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맞물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옷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국의 패션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였느냐, 그게 문화적 특징으로 읽힐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과 독일의 패망과 함께 종식이 되었고, 일본의 패망과 맞물려서 일본의 대동아 정책이 수정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도 식민지 사회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의복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번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 자, 38년 정도 일제의 압제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의 문화적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사상, 이념 이런 부분들이 타 국가의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제의 압제에 시달렸던 국민들은 자유의 기쁨에 오랫동안 입지 못했던 치마조거리와 한복을 다시 꺼내 입는 상징적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인데, 일제강점기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 문명이 들어온 것은 긍정적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항상 불행하다, 행복했다, 행운이었다, 불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운과 불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대 문명의 서양 문명의 도입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해방에서 일제의 압제에 대한 어떤 반항과 저항의 의미로서 치마조거리와 옛 우리의 의복이었던 한복을 다시 꺼내 입는 건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당연하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의 의복은 한복이 주류를 이뤘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징이 양복이었다라고 판단됐으니까. 그런데 이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바로 사실은 분단에 준하는 북한은 노스코리아는 김일성 체제 아래에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우스코리아인 미국은 미군정 체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입되는 군노 물자와 밀수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옷도 서양의 옷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을 통해 거쳐온 서양 문명에 대한 수입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해방 공간 안에 사우스코리아는 미군정 체제가 강하게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미군정 체제 안에서 나타나는 미국 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호문자와 밀수품이에요. 그래서 해방과 이후에 정말 어떤 순서 없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이 바로 서양 문물, 생활 양식, 의상 등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 율락업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접객 여성들이 먼저 이거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접객업소라는 것이 이제 술을 사고 파는 곳인데 이게 바로 사실은 미군 군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참 역사적인 어떤 비극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복이 해방 이전에는 제국주의자와 매국의 상징을 나타냈더라면은 해방 이후에는 양복이 빈민과 접객업소 여성 그리고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계층을 상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이 편리성과 기능성이 앞세워져서 양복은 그냥 양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좋겠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 충돌이 너무나 극렬하게 일어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대화 초기에는 그러니까 양복 또한 이런 어떤 차원의 상징적 시그널로 익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는 이게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통치하는 수단이다라고 양복을 오해했던 것이고 해방 이후에는 이게 접객옥소 여성이나 빈민들이나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계층들의 옷이 될 거라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양복에 대한 혐오와 멸시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는다라는 건 하나의 굴욕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해방이 과거의 수직적인 왕권사회가 수평적인 평등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도, 경제, 정치 여러 분야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계급에 의해서 제약되었던 그 복식생활, 의복생활이 평등화되는 것이 같이 맞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복에 대한 혐오와 멸시감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복을 양반들만 입는 게 아니거든요. 사대부 집안 사람들만 입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서민들도 입었었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평민들까지도 양복을 대다수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사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가 또 한편으로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복이 우리 민족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반성과 동시에 양복이 자신들의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혁신의 코드로도 읽힐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혁신의 코드라는 개념이 점점 더 대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이게 양복이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라는 양복 반대파에서 양복은 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평등사회로 가는 의복의 평준화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그 의견이 좀 더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 변화 계속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전쟁이 있었죠.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즐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상황을 바꿔버렸는데 한국전쟁 이후로는 물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지을 수 있는 재료조차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세계 3대 전쟁으로 불릴 만큼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됐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이 선호가 되냐 하면 패션이 선호되는 게 아니라 멋스러운 게 선호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입으면 상당히 즐기고 오래가는 옷들이 선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 옷감이 바로 나일론입니다. 여러분 옷들도 실크나 나일론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나일론은 질기고 가벼워 잘 안 찢어져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의 블라우스는 물론 속옷에도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우스 원피스라고 하죠. 이 원피스를 입을 때 여성들의 블라우스가 나일론 소재로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속옷에도 이게 두루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낙하산 제작에 사용되었던 나일론 66이라는 천이에요. 낙하산은 뭐죠? 전쟁 물자입니다. 근데 6.25 전쟁이라고 했을 때 1950년의 한국전쟁이 전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 쓰이는 군수물자, 이른바 군수물자를 토대로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낙하산 제작에 사용된 나일론 66이라는 천이 바로 블라우스의 옷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성복은 이 옷감이 부족해요. 직물 부족해서 군복이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옷감이나 밀수품, 구호품 등의 옷감이 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일론 66이라는 낙하산 제작에 사용된 거는 그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량 생산될 수는 있었지만 남성복의 경우에는 직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군 부대 같은 곳이나 군복에서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했던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해방 이후에 변화하는 흐름인데, 이 흐름이 어떻게 또 변하느냐, 재건복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양복도 아닌 것이, 양복은 뭐 넥타이도 매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획일화돼 있죠. 더 획일화돼 있죠. 재건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재건복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1960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민주정부였던 이승만 정부가 민주주의 도입 초기여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수평적 평등사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권력 의지를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아넘기기 어려웠던 사회에서 군대가 나서기 시작했고, 그 군대가 정권을 찬탈한 사건이 바로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 그걸 이른바 박정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냐면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도 가난하고 힘들고 모두가 못 사니까 우리도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식량을 해결하자, 먹을거리를 해결하자, 이런 식의 가장 원초적인 발언이 바로 잘 살아보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생활 재건운동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을 제대로 이루어내려면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사상과 자기 생각의 복잡함으로부터는 단순화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필요성이 박정희 정권이 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생활 재건운동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뭐가 있었냐면 외국산 수입 의료를 전면 수입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옷들을 전면으로 수입을 금지합니다. 요즘의 상황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FTA나 국제무역협정이나 여러 가지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물품들을 수입을 금한다라는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인데, 이때 당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소련과 그리고 미국이 대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무역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때니까 외국산 의류의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수입 금지를 외국산 의류를 시키고 의복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남성 복장으로 작업복 스타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공장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작업복 스타일의 재건복을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자주 입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러한 재건복들을 자주 입었는데, 이 재건복이 한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벌이 있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빨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이 재건복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 복장은 또 신생활 한복이 제시함으로써 양장을 일상복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한복이 어떤 의식 제사나 뭐 설날이나 추석에만 입게 되는 옷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복이 그래도 일상복이었다가 이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전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전격적으로 옷의 변화도 도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옷이 재건복이라는 어떤 편한 스타일의 옷로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미니스커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1960년대 그 급격한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또 뭐가 도입이 되냐면 TV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TV가 매스미디어의 출연의 상징적인 기폭제인데, TV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이 복식, 의복이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이제는 패션이라는 감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V 보급은 복식을 패션으로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요. 그 대표적 경우가 바로 미니스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여러분 미니스커트라는 게 여성의 의복 중에 뭐 매우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옷인데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이었던 거죠. 1960년대에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가수 윤복희라는 싱어가 있어요. 싱어송라이터인데 1966년에 영국인 메리 퀸트가 창안하여 서구의 복식혁명을 일으켰던 미니스커트를, 그러니까 1966년에 영국에서 이 미니스커트가 혁명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나 서양 사회에서도 미니스커트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패션 트렌드였던 거죠. 그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패션 트렌드를 이 가수 윤복희 씨가 입고 온 거예요. 귀국해서. 그래서 너무나 뜨거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요. 그리고 곧이어서 1968년에 미니스커트의 롱부츠가 유행할 정도로 이게 유행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지금 약간 불미스러운 성추행 행위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남성 경찰이 여성의 미니스커트 그 길이를 지금 제한하는, 측정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미니스커트가 풍기문란하다, 풍속을 저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안 된다,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그러니까 도덕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 미니스커트 치마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의 높아지면 그거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을 도입했다.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니스커트의 복음이 패션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970년대는 이제 패션이 도입되는 본격화된 시기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의상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1970년대로 접어든 이후에야 본격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레나온 반도 패션, 이게 예전에 이제 패션 사업들이에요. 그런 대기업들이 숙녀 기성복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제 숙녀 옷, 그러니까 여성 옷의 이제 사업에 뛰어들어요. 반도 패션이나 레나온이. 그래서 의류 사업이 의류 수출에 힘입어 급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그러니까 패션 사업이 아주 각광받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옷을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수단,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분사회의 과시수단이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그냥 신분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트렌드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의류 사업이 의류 수출과 함께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수출의 기폭제도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해외 물품 물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전 국민이 거의 뛰어들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제성장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수출 상품으로서 의류, 옷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옷을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패션 감각도 한국의 기업이 익히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의류 생산 기술과 설비의 현대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식과 소비 성향도 고급화되면서,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되게 소비 취향이 백화점이 들어오고 고급 양장점이 들어오면서 이 소비 성향이 상당히 고급화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 성향이 고급화되면서 복식은, 의복은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씩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량으로 기성복 스타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성복 스타일로 정착하는 그 정착 단계의 본격적 시기가 바로 1970년대다. 이렇게 평가되죠. 그래서 이처럼 1970년대 이후의 양복과 양장은 이제 맞춤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입기 위해서 한 벌을 맞춰 입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하나의 트렌드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에 발맞춰서 미니스커트, 맥시, 판탈롱, 핫팬츠 등 다양한 패션 스타일들이 이제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옷은 양복이다 하더라도 한두 벌이라는 어떤 획일화된 패션 트렌드가 있었더라면 1970년대 이후로는
양복과 양작이 기성복화되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한 모드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타일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자의 나라였던 한국의 패션. 은자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은 동양의 숨겨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한국을 설명할 때 조용하고 나타내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감추는 데 익숙한 스타일을 가진 나라를 한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은자의 나라였는데, 네, 이렇게 은자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의 패션이 변해요. 은자의 나라였던 한국의 패션이 슬림처럼 어깨를 가느다란 끈으로 처리한 슬립형 미니스커트나 원피스, 그리고 배꼽을 과감히 드러낸 배꼽티, 어깨나 가슴 부분을 파거나 앞단추를 몇 개씩 푸는 노출 패션, 그리고 여성의 어떤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이 팽팽하게 드러날 정도로 달라붙는 글래머 룩, 육체의 라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룩까지 여성의 육체를 은자의 나라였던 한국이 보여주기 위한 욕망에 가득한 의상으로 급격히 바뀐 것을 우리는 한국의 현대 패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욕구의 시선과 맞물렸는데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패션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예의를 지키는 의례적 복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그 의례적 복장을 완전히 넘어서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육체적 과시의 욕망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패션이.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어떤 스타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외에도 얼룩무늬 군복의 밀리터리 룩, 엉덩이에 살짝 걸친 바지가 신발까지 덮는 힙합 룩, 마돈나의 영향으로 속옷도 겉옷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란제리 패션까지 다양한 패션이 나타나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양태로 패션이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성의 성상품화라든지 그리고 옷을 다시 실용성이 아니라 약간 명품이나 브랜드화 시켜서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소비 경쟁과 경쟁 사회의 그 심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게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의 신계급주의의 태동과 맞물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치는 옷이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달라붙는 옷의 유행은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함께 육체를 매개로 자신의 계엄을 표현하려는 욕망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는 욕망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욕망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소비 심리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는 곧 자신이 상품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출된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품화를 부추겼냐?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가져오는 어떤 신부는, 눈에 보이는 신부는 철폐가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맘모니즘이라는 이 돈과 물질이 다시 계급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보여주기에 욕망에 연루된 육체적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패션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 속성에서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이름 안에 여성의 외모를 두드러지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속성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원숙하고 세련미의 육체미를 표출하고 몸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섹시함의 표현, 여성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린 노출되는 패션 경향이 자기 표현의 욕망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현대인의 자신 있는 항변이라고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공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성상품화되어 있거나 자본주의화되어 있다는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현대인의 항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만족이나 모방과 유행에 대한 몰리성적인 편승 심리 등이 혼재된 현대인들의 정체성 상실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게 현대 한국 패션의 문화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회강에서는
한국의 패션에 대한 변화의 양태와 현대사회에 대한 움직임,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